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근데 예상 밖의 역성장 쇼크다. 코로나가 이때 거의 1분기 조금 전에 터졌는데 거의 3월에 터졌는데도 바로 성장률이 개박살 나고 2분기 때 완전히 넘어갔다가 이제 기저효과로 한번 튀고 그 이후에 많은 유동성 튼 것과 그 전에 심각하게 떨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이 정도 성장률이 계속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더라. 그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사실 이건 크지 않죠. 22년 1분기에 생긴 건 아니죠. 그리고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미쳤죠. 그래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된 것. 플러스 3월에 금리 인상까지 전반적으로 눌렀는데 생각보다 역성장이 심각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3월 금리 인상은 사실 1분기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요게 영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역성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 축소할 때 세 가지 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실업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 세 번째가 경제성장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전에 못했던 것들이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나오고 있었고 경제성장률도 지금 보면은 충분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금리를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파월이 21년에 계속 안 올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점점 더 매파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빨리 올려야 될 시기에 안 올린 이유는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아서였죠. 이제는 실업률이 회복됐다 싶으니까 경제성장률이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 혹은 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역성장 쇼크로 인해서 빅스텝 꼬인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심리를 불어 넣어줘야 되죠. 여태까지 자산시장의 성장,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나뉘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과잉 유동성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 진짜 너무 많은 과잉 유동성이었죠.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산시장은 거의 과잉 유동성이 성장시켰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과잉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왜? 외국에서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는데 우리나라는 늘렸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낀 나라들은 대부분 부채를 많이 내주는 나라들이죠. 바젤3와 역행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 홍콩 이런 데들이 엄청 많이 꼈죠. 반대로 억제하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거품이 빠르게 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사실 요 자산시장 성장 유동성 과잉 때문인데 유동성 축소라는 것이 최고의 악재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생각보다 덜 축소된다 하면서 심리라도 자꾸 부추겨야 되니까 자꾸 꼬인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언론에서 앞다투어 내보내는 거다. 사실상 역성장 나왔다고 해서 파월이 인터뷰라도 한 번 한 적 있나요? 그래서 빅스텝은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죠. 보통 저런 것들이 있으면은 역성장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마련인데 언급이 없다. 그리고 그 전에 빅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볼커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나왔어요. 경제성장률은 좋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 발언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자꾸 미국 경제성장률 나온 뒤에 계속 빅스텝 꼬인다는 이야기들, 빅스텝이 늦춰진다는 이야기들, 혹은 빅스텝은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추측성으로. 이거 일종의 심리 부추김이라고 볼 수 있죠. 볼거까지 소환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물가지표 5.2%로 빅스텝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째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고 성장률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보는 성향의 연준 의장이었다. 그렇다면 모를까 이번에 볼커 이야기가 뭐겠어요. 볼커는요 성장률 잡고 인플레이션 잡은 사람이에요. 금리 올려서.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언급이 없는 거고 만약에 어이쿠 내가 볼커 생각했는데 그거는 인플레이션 부분만 봤고요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겠죠.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것도 6월이나 7월에 자이언트 스텝 발표 확률이 75%다. 연말에는 3에서 3.25%. 이번에 빅스텝 하면 1.25%입니다. 한 번 더 빅스텝 하거나 자이언트 스텝 하면 1.75에서 2% 되는 거죠. 이게 6월 전망이다. 요게 5월 전망이고.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1.5죠. 그러면 6월쯤엔 역전 당한다는 건데. 그러면 5월이나 6월 중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서 단서가 있었죠. 뭐예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속이 걱정이 된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빅스텝 이야기 나오고 순식간에 127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한 126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연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나 환율이. 그렇다는 것은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좀 어느 정도 환율이 진정되면은 금리 역전을 두고 보겠지만 지금은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해요? 은행들 역대 최대 실적으로 뭐 돈방석에 앉았고 이거는 예대 금리차 때문이고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여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올라가더라도 대출금리는 떨어질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불어넣고 있는데 까고 얘기해 봅시다. 대출금리 계속 분석하고 있어서요. 2020년 8월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때 기준금리는 저금리더라도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말한 언론이 있었냐? 21년 8월에 기준금리 인상되기 전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언론이 있었냐? 기준금리 대비해서 대출금리가 빨리 올라갈 때는 왜 닥치고 있다가 인제서야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그래도 대출금리는 떨어질 듯 예대금리 커서 대통령이 대출금리 떨어뜨릴 듯 자꾸 이딴 여론을 만들어내냐. 그리고 예대금리 차가 물론 금리 인상기에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금리가 안정될 때는 확 변하기가 힘든데 인상이나 인하기는 대외적인 혹은 대내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리가 차이가 벌어지거나 오히려 더 축소되거나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행은 돈방석에 앉아있다. 근데 은행이 돈방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많이 빌려줬으니까. 부채가 세 가지가 있죠.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근데 국가부채는요, 요거는 아무리 늘려도 은행은 돈방석에 절대 못 앉습니다. 오히려 은행 측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왜냐? 국가 부채가 높으면요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다. 금리를 올리기 힘들면은 계속 저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를 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높을 때는 은행이 돈 벌기가 힘들어요. 기업 부채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하는 국가다라고 하면은 은행이 손해 나면서라도 좀 빌려주도록 만드는 국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 기업 부채가 굉장히 불어난 이유, 철도 회사가 있어요. 매출이 나오고 매출에서 부대 비용 빼면은 순이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가 이자만 내는데 이게 순이익을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매출을 넘어서는 그런 회사들도 돈을 마구 빌려준다. 왜? 국가에서 빌려주라고 쪼니까. 자, 그런 데서 은행이 돈 벌기 힘들죠. 그런데 가계의 경우는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은 늘어난다. 다만 가계 붕괴가 일어났을 경우 이때 은행이 확 위험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그때 왜 MBS 증권 만들고 CDO 증권 만들고 은행에서 그 난리들을 쳤느냐. 여기가 계속 돈이 되는데 그냥 주담대로 돈만 벌기에는 아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해가지고 수익을 이리저리 늘려놨던 거죠. 그런 것처럼 가계부채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예대금리차 싱가포르 같은 경우 5.07%고 홍콩 4.94%, 미국 3.16%, 스위스 3.01%, 한국 0.89%. 물론 완전 최근 기준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순이자 마진이 높은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많아서 이자 마진이 높아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예대금리 차가 커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대금리 차를 줄이려면 예금금리를 올리든가. 지금 예금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문제죠. 사실 대출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 누가 이렇게 싸게 빌려줘요? 남의 돈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뭐가 많아서요? 예대 금리차보다 요구불 예금이 많기 때문에 요구불 예금은 그냥 예금 금리보다 엄청나게 낮은 금리를 받습니다. 왜? 이거 수시 입출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구불 예금이 굉장히 높죠. 왜 높아요?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동성 장세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금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성장이란 이야기고 저성장이란 이유 자체가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터지고 지금 나오기 전까지 물가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화폐 가치 하락이 생각보다 덜 되고 있다죠. 그런데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시장 뜬다 뭐 이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잉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심리가 아직 죽진 않았다. 근데 금리 더 올라가게 되면 요구불 예금이 예적금이나 조금 더 가면 달러나 금,
채권, 이런 안전자산 시장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이자 거의 없는 공짜 예금에다가 이자 엄청 많이 받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높은 거예요. 예대 금리차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 비해서. 물론 우리나라 은행도 예대 마진으로 많이 헤쳐먹고 다른 거 좀 안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만큼 금리 올리면 현재 1,000만 원이 이자 비용이 1.65까지 튀어오른다. 지금 얼마나 많이 싸게 했냐. 사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비정상적이죠. 물가 상승률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1.65까지 오를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4% 정도만 가정해도, 우리나라 4% 지금 물가 상승률 높다고 하는데 주거비 다 빼고 한 거예요. 그래도 1억 6천만 원 수준이다. 얼마나 지금까지 저금리로 살고 있었냐. 이 저금리의 역습이 얼마나 크게 올 것이냐. 최대 1억 6천이고 8천인데 하다못해 한 4천 정도만 돼도 4배만 돼도 엄청나게 높지 않느냐. 물가 성장률 지금보다 낮게 잡더라도. 그러니까 물가 성장률이 유지되고 그만큼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붕괴가 눈앞이라는 거죠. 코인도 유동성 축소하기 시작하니까 쭉쭉 떨어지더니 뭐 올라갑니다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갑니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고 있죠. 주식도 지금 이 모양이다. 지금 회복됩니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있죠. 계속. 부동산은 다른 것보다 거래량이 답해주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월에 아유 전달보다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2,000건도 안 나온다. 서울 아파트가 2,000건도 안 나온다는 건 위기 수준이에요. 코로나 때도 2,000건은 넘었다. 2,000건 안 나왔을 때가 2018년 집값 떨어질 때, 그 다음에 2008년 집값 떨어질 때, 이때 1,000건 안 나왔는데 5달 지났고 6달째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걸로 보이죠. 이미 5월이에요. 이제 신고만 남았는데 700건이면 그러면 하다못해 거의 한 11월이나 3월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올 건데, 지금 이게 뭐가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냐. 환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달러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 환율보다, 그리고 환율도 그에 반응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전망석 집값은 신고가, 이게 뭐예요? 폭락전 마지막 펌핑이다. 연준의 과격한 긴축은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 이거는 매번 그래왔었죠. 늘 그래서 1994년 이야기하고 저희가, 그래서 97년 IMF 터지고 2004년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018년에도 2015년부터 금리 올리고 17년부터 양적 축소 들어가니까 2018년에도 한번 터졌죠. 근데 그 와중에 더 풀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결론. 자, 빅스텝은 그대로 밟을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자이언트 스텝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된다. 6, 7월 중에.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금리 낮춘다? 신고가 찍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